여기 한 외국인 여성 기자가 일본으로 취재 왔다가 몇몇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일본이 천벌을 받는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본만 당할 수 없어. 후진국인 한국도 똑같이 당해야 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두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 톰슨이고 저는 런던에서 온 기자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핵 폐기물에 대해 취재하려고 왔는데 태풍 산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도쿄에서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거리는 바빴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서둘렀죠. 저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날씨 경보를 알리며 울렸어요. 태풍 접근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은 항상 태풍을 잘 대처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이며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도시의 대형 스크린들이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태풍이 예정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패닉이 시작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가게로 달려가서 물과 음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기차역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몇 달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큰 폭풍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앱도 있었고 TV에서는 안전한 장소의 지도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쿄에서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에게 근처에 대피소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바람이 더 강해지자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거리 일부는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휘어지고 간판들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기서는 폭풍이 가장 심할 때조차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마치 자연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피해 상황을 보러 나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거리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무들은 곳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몇몇 건물들은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보였는가였어요.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웠어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고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었는데 말이에요. 걷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처럼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의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려.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 부분을 일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멋진 도구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모두가 준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 태풍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두 나라가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줬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걸 느꼈어요. 단지 폭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들이 서로 배워가며 어떻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태풍은 단순히 풍경만이 아니라 재난 대비에 대해 한제 이해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이륙하면서 혼란을 뒤로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한국으로 향한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기대감이 섞였어요. 비행은 순조로웠고 덕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대처했는지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였죠. 서울에 이전에 방문했을 때 봤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기억이 났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공항 자체가 공학의 경이로움이었어요. 매립지에 세워진 이 공항은 한국이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 공항이 태풍과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피난처였던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효율적인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화물 처리부터 세관 절차까지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 효율성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이 나라의 DNA였고 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걸쳐 있는 준비태세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도시의 인프라가 준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설치된 홍수 방지문을 보았는데 이는 도시를 범람하는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하철역은 공습 대피소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북쪽 이웃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흥미를 보이자 택시 기사님이 대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아세요?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우리 매달 훈련해요. 모든 사람이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는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에게 비상 절차를 가르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저는 런던에서 그런 훈련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하며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시를 지나며 비상 대피소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공공 스크린에는 날씨 정보와 안전 수칙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안전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접수원이 있었어요. 체크인하는 동안 그녀는 호텔의 안전시설에 대해 자연스럽게 언급했어요. 모든 방에 비상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응급처치와 대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객실에 들어가니 그녀가 언급한 비상키트가 있었어요. 물, 음식, 응급처치 용품, 작은 라디오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키트였어요.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담긴 팸플릿도 있었어요. 일본 호텔에서 정보 부족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다음 날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았어요. 정부의 비상경보 시스템에서 보낸 테스트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곧이어 영어 번역이 나왔어요. 외국인 방문자까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저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표면 너머를 보게 되었어요. 이 도시는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였어요. 서늘한 바람이 발코니를 스치며 지나가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건 단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준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맞서 함께 일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 목격했던 혼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는 비슷한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함과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이 수준의 준비 태세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제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내일 저는 인터뷰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잠이 들면서 배움의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서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쿄 호텔방에서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어요. 태풍 산산이 도착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나무가 옆으로 휘어지고 자네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얼마 전 한국 서울에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태풍이 온다고 해도 안전하고 준비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날씨에 대한 알림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됐어요. 앱이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도 알려줬어요.
너무 간단했죠. 그런데 도쿄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외로웠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두 나라 모두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적인 나라지만 재난 대응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지하도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처럼 상점, 식당, 심지어 미술관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하 공간들이 홍수나 태풍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도쿄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하철은 그냥 지하철일 뿐이었어요. 도로가 침수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도 몰랐고 도쿄 주민들 대부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자라서 항상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재난 대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재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반사적인 행동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 마지막 순간에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준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길고 두려웠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괴물처럼 울부짖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쿄에 서울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거리는 물에 잠겼고 나무는 도처에 쓰러져 있었으며 건물들도 꽤 심하게 손상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해 보였는지였어요. 서울에서 큰 태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차분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이 궁금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어요. 몇몇은 한국의 시스템을 바랐다고 말했어요. 한 여성, 유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너무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웃 나라로부터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개선되는 방법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진 나뭇가지와 무릉덩이를 조심히 피해 걸으면서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은 단지 한 도시의 한 태풍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인들이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대화했던 몇몇 일본인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거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역사와 복잡한 감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태풍 산산의 여파 속에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재난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태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제 기사가 몇 가지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자연은 국경이나 역사를 신경 쓰지 않아요. 태풍이 오면 우리는 모두 함께 그것을 견뎌야 하니까요.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거리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공동체 의식,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인간은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태풍 산사는 파괴적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혼란과 파괴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일이 국가들이 서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럼 이 모든 혼란과 파괴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적절한 말을 찾는 것만 남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발을 디뎠을 때
머릿속엔 아직도 도쿄에서 겪은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태풍으로 인해 며칠 동안 습했던 공기와 달리 상쾌한 가을 공기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몇 시간 전 겪었던 그 긴박한 분위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기상청 본부였어요. 그곳에서 재난 대비팀을 이끌고 있는 김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잡아두었거든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에 다가서자 실시간으로 날씨 데이터와 비상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상적이었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엠마. 일본에서의 경험을 들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여전히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박사님은 저를 모니터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한 큰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을 추적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우리의 앱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터치하자 서울의 지도가 나타났고 파란 아이콘들이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비상 대피소입니다. 이 앱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안내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모두가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기술은 우리의 접근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박사님은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도시의 거대한 지하 홍수 통제 시설을 방문했어요. 그 넓고 깊은 공간에 서 있으니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은 최대 5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라고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이 덕분에 심각한 홍수를 여러 번 피할 수 있었죠. 동네를 걸어가면서 저는 곳곳에 명확한 대피 지침이 적힌 표지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사님은 제가 놓쳤을지도 모를 요소들을 짚어주셨어요. 강화된 건물들, 잘 설계된 배수 시스템, 심지어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한 대피소까지도요. 핵심은 통합입니다. 라고 박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도시의 모든 부분은 재난 대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난 훈련이 진행 중인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투어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침착하게 지침을 따르며 비상시해야 할 일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라고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준비되어 있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황금빛이 도시를 물들였고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서울은 단순히 재난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번영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준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는 헤어지면서 제가 말했어요. 제 경력 동안 많은 재난 대응을 보아왔지만 이곳은 정말 다릅니다. 박사님은 자부심과 겸손이 섞인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고 항상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도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대조는 뚜렷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준비된 태도와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적절한 기술이나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상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준비된다는 사고방식이었고 그 문화는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일본에서 봤던 그 좌절한 얼굴들과 혼란, 그리고 혼돈을 떠올렸어요. 그러다 오늘 목격한 차분하고 효율적인 모습을 기억했죠. 대한민국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방에 들어와 앉자마자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해. 제 이야기는 바뀌었어요. 이제 단순히 핵정책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준비의 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가 힘을 합쳐 자연의 도전에 맞설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밖 어딘가에서 팀들이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며 필요할 때 즉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든든한 손길 속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겠죠. 이것이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태풍 산산이 강타했던 도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그 기억과 비교하니 전에 경험했던 한국의 차분하고 효율적인 모습이 더욱 떠올랐습니다. 공항은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들이 여행객들을 목적지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스크린에는 날씨 업데이트와 긴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이미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 김 씨는 친절하고 수다스러웠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며 한국의 자연재해 대응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저희는 그런 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매년 훈련을 해요. 학교, 회사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죠. 실제 상황을 대비한 큰 리허설 같은 거예요. 도쿄에서 본 혼란스러움을 떠올리며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김 씨가 웃으며 그렇죠. 실제 상황이 닥치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파란색 표지판이 대피 경로와 대피소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봤어요. 도쿄에서 비슷한 표지판을 찾으려 애썼던 기억이 나며 여기는 그런 표지판이 도처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을 호텔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체크인 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특정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공정보 키오스크였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다가가 보니 인상적이었어요. 날씨 업데이트, 긴급 경보, 심지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는 버튼까지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버튼을 눌러보니 지도에 여러 가까운 대피소가 표시되었고 길 안내와 거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인상적이죠?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대학생 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상 정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관광객이세요? 제가 기자라고 설명하고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지수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건 정말 무서웠겠네요. 라고 지수가 말했어요.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여기 멋진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앱을 열었어요. 키오스크 화면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다들 갖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설명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수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핸드폰에서 큰 경고음이 울렸어요.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지수가 당황한 듯 외쳤어요.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려 했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걸 다들 갖고 있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들요. 여기서는 생활의 일부예요. 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게 마음이 놓이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 접근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수는 정기적인 훈련, 공공교육 캠페인,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가 말했어요. 대비 문화 자체를 만드는 거죠. 저희는 워낙 많이 연습을 해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알고 있어요. 저는 도쿄에서 봤던 공포와 명확한 정보의 부재,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의 준비 태세에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꼈어요.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까?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때 제 이야기가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단순히 핵 폐기물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비의 중요성,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잠들기 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요. 일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한국의 시스템과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고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묘하게 희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해질 수 있죠. 특히 함께 협력하고 미리 준비했을 때 말이에요.
제 6장 새로운 관점.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일본에서의 지난 며칠은 정말 강렬했거든요. 태풍 산산이 강타했을 때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몇 달 전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들의 재난 대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배경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서울의 모든 건물에는 비상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판들이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심지어 제가 묵었던 호텔 방 문에도 작은 지도가 붙어 있었죠. 휴대폰에 깔았던 앱들도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날씨 알림을 주는 앱을 다운로드 했었는데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유용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제 폰은 매 시간마다 경고음을 울리며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줬어요. 기내식 카트가 지나가길래 간식을 하나 집었어요. 프레첼을 먹으며 서울의 지하수가 떠올랐어요. 가이드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거대한 터널들은 폭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쿄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트에 더 적어내려갔어요. 한국은 오늘만을 위해 건설하지 않아요. 내일의 문제를 대비해 건설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서울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미래의 도전에 대비해 설계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어요. 친환경 건물부터 스마트 교통 시스템까지 항상 한 발 앞서 있더라고요. 기장이 서울까지 반 정도 왔다고 방송했어요. 눈을 감고 태풍 이후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 모습은 한국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서울의 호텔에서 있었던 화재, 대피 훈련이 생각났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대피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듯했어요. 단지 계획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그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죠. 서울에 착륙할 때쯤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본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슬펐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 설레기도 했어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짐을 챙겼어요. 인천공항을 걸어 나가면서 전에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확한 비상 표지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질서 정연한 대비태세 같은 것들이요.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쁜 거리들이 여전히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각 건물은 단순히 생활하거나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비해 신중하게 설계된 안전한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에 타고 도심을 지나가며 모든 다리, 터널, 공공장소가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보였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을 봤어요. 노란 모자를 맞춰 쓰고 선생님을 따라 질서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미소를 짓게 했어요. 어리다고 해서 예외는 없었죠. 한국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비상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요. 준비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대비가 단순한 생각이 아닌 생활 방식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원래는 한국의 핵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쓰려고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난에 단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힘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안전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배울 것도 많았고 세상에 공유할 것도 많았어요.